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대북전단 살포하지 마. 우리가 피해갖고 이러다 전쟁 난다잖아요. 아까 탄저균도 얘기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풍선에 탄저균이나 폭탄 그런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한국전쟁 재발이거든요. 한국전쟁 재발이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북한 정권이 목표로 삼고 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패닉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경찰 위성보다 쇼킹한 발사체를 날렸습니다. 자, 어떻게든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불쾌하기도 하면서 헛웃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참 이게 뭔가 허탈해지는 그런 발사체. 전국 곳곳이 뚫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명 오물풍선 테러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야, 진짜. 북한이 어젯밤부터 또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33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북한이 네 번째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게 총 1,600개를 넘어섰는데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에서 뭐가 날라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폭탄이 날라오나 보니까 나중에 기사로 나온 것이 첫날에는 한 270여 개의 풍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한 700여 개의 풍선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북한의 참 격이 참 낮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우리는 진실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들이 생각하는 진실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USB 보내고 달러 보내면 되거든요. 비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북한이 보여주는 저질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북한에서 말하는 그 위성 발사는 저희들한테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알려줬어요.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 이야, 진짜 첫날에 260개. 예, 두 번째는 600개면 어마어마하게 날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측된 게 그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선이 말이 풍선인데 엄청나게 큰 에드벌륨입니다. 이게 좀 쪼그라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팽창했을 때 지름이 한 3, 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에드벌륨을 띄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여기 안에 들어져 있는 오물 사진들도 좀 저희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은 담배꽁초, 폐 건전지, 좀 질량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 오물풍선 때문에 빌라 앞에 주차돼 있던 한 차량 유리창이 박살나기까지 했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10kg 정도 나가는 오물. 머리 맞으면.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뭔가 거무튀튀한 이 가루. 뭐야 이거? 뭘까? 담뱃재일까? 아니면 뭐 거름일까? 아니면 뭘까? 그런데 우리 군이 수거해서 정밀 분석을 해봤어요. 분변가루입니다. 분변가루. 분변이요? 네, 똥이에요, 똥. 아우. 사람의 똥이에요? 뭐 사람의 똥, 가축의 똥 다 섞여서 기료를 보낸 거죠. 있는 것 같아요. 대량으로 살포했어요. 물론 2016년에도 이 똥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삐라랑 섞어서 보냈고 담배꽁초도 삐라랑 섞어서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삐라 없이 오물만 10kg 정도 오물만 담아서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짭정은 왜 그래요? 이렇게 쑥스러워요 사람이. 되게 좋아하시는. 본인도 웃어. 아니, 분변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 우리 4월 5일 뭐 식목일 이러면 같이 모여서 나무 심었잖아요. 그렇죠. 태비. 뭐 남한에다 풍선 보낸 날 그러면 다 모여서 똥 쌉니까? 북한에서 담은 사람은 얼마나 또 기분이 그렇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이거. 근데 이게 우리 집 앞에 떨어졌어요. 진짜 강아지 산책 나가는데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이만갑 사회자 집 앞에 특별 택배로 모인 거예요. 좌표를 찍었어? 시계가 이제 그 생각 들었어요. 맨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거 김포공항 지나서 왔는데 만약에 비행기 왔다 갔다 많이 타는데 이거 만약에 비행기에 걸려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 아니 비행기 그래서 항공 일정이 다 지연됐어요. 이것 때문에. 풍선이 날아오는 시간 동안. 큰일 날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떨어지고 나면 분위기가 되게 동네가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막 소방차 뜨고 이 바리케이트 다 치고요. 오토라인 치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치우고 뭐 볼 수도 없고 그냥 막 본인들 와야 되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다 우리 개는 또 자꾸 냄새 맡으려고 너무 없어하는 거야. 먹을 건가 이러면서. 궁금해 죽는 거야. 개는. 그렇지. 걔는 궁금하지. 안 맡던 냄새니까. 못 맡는 냄새인데. 오랜만에 했던 이국적 못 때린 거예요 이거. 아니 왜 이런 걸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게 사실 이 몇백 개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는 거 격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격추요? 이건 근데 봐봐요. 지금 넘어오고 있어 풍선이 넘어오고 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 안에 뭐 탄저균 같은 뭐 생화학 무기가 실려져 있다 그러면 쫙 퍼지잖아요.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운동회 때 우리 색종이가 들어있는 풍선 하늘 올라가서 빵 터지면 흩어지면서 옆 학교까지 번지거든요. 똥이든 뭐 탄저균이든 사방천지에 번졌을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만약에 군사분계선을 넘는 거를 우리가 총으로 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실탄이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한에 넘어가. 더 큰 문제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착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군경이 발표한 것처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군도 사실 초기에 이제 화생방 부대들이 출동해가지고 이걸 처리를 했던 게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여기에 뭐 방사능 또 생화학 무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ABC라 그러죠. 그 무기 체계들이 혹시 실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니까. 근데 다행히 현재까지 여기서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곳곳에 떨어지면은 이게 사실 좀 피해가 막중할 것 같은데 종민 씨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좀 서울에 떨어진다. 만약에 화학무기가요? 이런 것들이 실려서. 이거는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화학무기 만약에 그런 게 떨어진다면? 네, 만약에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대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13가지 종류의 화학무기 중에서 가장 그 치명적인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미 연구소에서 이제 검사한 데 따르면 한 13kg 정도의 탄저균을 실어서 날리면 서울 시민의 한 절반 정도가 사망할 수 있어요. 13 정도로 이제 탄저균이 뭐 몇 밀리그램으로도 저게 가능하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 뭐 좀 그리고 핵 실험 이런 거 많이 했던 곳이니까 거기서 나온 장갑, 옷 이런 거 보내도 그것이 위험하죠. 그것도 불쾌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죠. 그 정도만 가지고. 이런 도발을 저희가 이제 회색 지대의 도발이에요. 그레이 존에 들어간 도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똥풍선을 보면서 똥을 보냈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는 탄저균을 보내면 끔찍하겠다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탄저균을 보내면 사실은 이건 전면전이거든요. 그럼 북한 체제의 명운을 걸 도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도발은 실제 못하지만 돈도 들이지 않고 리스크도 줄이면서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북한이 탄저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이런 풍선을 통해서 탄저균을 넣어서 우리 집 앞까지 북한이 보낼 수도 있네라는 일종의 공포심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도 중요합니다만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요, 종로구에 있는 우리 정부 청사 앞에 떨어졌어요. 게다가 여기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외교부 청사 옥상,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 옥상에서도 살포시 안착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갑 사회자 집 앞에도 배달이 됐어요. 배달했어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이냐는 거예요. 방송국 주차장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알고
지금 북에서 날아온 풍선이 몇 개라 그랬죠? 1000개가 넘죠. 1000개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중에 뭐 사회자님 집 앞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방송국 주차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차 유리창을 부술 수도 있고 북한에서 보낼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기류를 조종해서 보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패닉이 되고 공포심에 질리면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아, 북한이 이렇게 치밀했구나.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우리나라의 경제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마. 우리가 피해갖고 이러다 전쟁 난다잖아요. 아까 탄저균도 얘기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풍선의 탄저균이나 폭탄 그런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한국전쟁 재발이거든요. 한국전쟁 재발이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북한 정권이 목표로 삼고 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패닉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래서 북한에서 심리전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 막고 우리도 어떻게 심리전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건 군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저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 전에 김여정이 계속 담화해서 우리 삐라에 대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뭐냐면 쓰레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했거든요. 노즐한 족짐을 살포 너름에 앞장에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유포시켜놓은 비루수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드디어 자기들도 진짜 쓰레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이런 거지. 오히려 심리전으로 만드는 건 우리들의 대응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 풍선에다 뭐 달아가지고 군사적 공격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풍선 달아가지고 미국 폭격했던 일이 있거든요. 절대 성공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풍선은 제어가 안 되거든요. 타이머가 달리고 뭐 했다 하더라도 공해상 빠져나가기 전에 터뜨리는 그 정도지. 바람만 예컨대 초속 5m만 불러도 우리 경비행기, 동력 있는 경비행기도 비행정지가 되는데 그렇지. 바람에 아껴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더 좋은 수단이 있어요. 드론이라는. 그건 사실 다 되거든요. 장소, 시간, 그다음에 목표, 타겟 다 제어가 가능한데 뭐하러 풍선에다 달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란하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마 3,500개 정도 풍선을 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톤 정도 뭐 다 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그중에 뭐 산에 떨어진 것도 있고 바다로 간 것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테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테스트가 되는구나. 이게 되게 지저분한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상 정보하고 우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상 정보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왜 경기도 어느 골프장 간다 이럴 때 몇 시부터 비가 내리느냐 이런 거는요. 공군 장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작전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도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부는 이런 바람하고 공중에서 날아가는 바람 이게 현격하게 틀리거든요. 완전히 반대일 경우. 고도에 따라서.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만약 작정하고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평양 김정은 집무실 위에 핵심층이 사는데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해라. 이게 정확한 기상 정보, 그다음에 첨단화된 장비, 특히 기폭장치, 타이머를 정확히 맞춰서 몇 시간 비행 후에 어디서 터지게 한다. 그렇지, 또 높이도 어느 정도 높이로 압력이 떨어지면서 풍선이 빠질 때 터트린다.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행할 수 있고. 근데 풍선으로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비행기가 올라가 보면 알아요. 딱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러려면 드론을 쓰면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드론은 그 제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용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풍선이 날아가는 그 고도의 기상이나 기류는 의외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아마 기술이 우리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기상 정보도 약할 텐데 정확히 수도권에 상당 부분을 안착시켰다는 건 나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합참을 취재했어요. 이 지금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갖고 뭘 해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도발적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 도발이다. 이 말도 맞고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풍선을 이용한 도발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서 어느 정도 특정 바운더리까지는 타깃이 가능하다. 이 말씀도 맞더라고요. 하자고 맘먹으면. 옛날에 제갈량 시대 때는
남동풍이 언제 불지는 제갈량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북서풍이 언제 불지, 어느 고도에서 안정적인 초속의 북서풍이 불지,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머를 세팅해놨다가 터뜨리면 이게 서울의 어느 광의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질지가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합참이 북한의 풍선 기술을 봤을 때. 하지만 이것이 진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의 타깃을 설정해서 군사적인 폭탄이나 공격을 할 목적으로는 아직은 조약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두 기술이 중간 정도 어딘가에 지금 섞여 있다는 거죠. 어쨌든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 끌기고요. 그렇죠. 예, 다른 데서 전쟁 나면 내가 관심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성공했네.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핵무기를 뛰어넘는 비대칭 무기예요. 봐봐, 대칭 무기라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 저쪽도 미사일 쏘는 거야. 저쪽에서 뭐 곡사포를 쏘면 우리 곡사포 쏘고, 저쪽에서 똥을 보냈으면 우리도 똥을 보내야 되는데 똥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열치열했지만 이똥치똥은 없잖아요. 애매하다. 애매해요 진짜. 야, 오늘 형 명언 많이 하네. 이똥치똥이요. 오늘 좋아. 오늘 좋아. 이똥치똥. 그래가지고 신원식 국방장관도 정상 국가로선 상상할 수도 없고 치열하고 저급한 행위다라고 말을 썼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짝퉁 김정은 씨? 우리 남조선의 태양성 기동모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 수십억짜리 미사일보다 이 똥풍선이 가성비가 짱입니다. 홍보 효과. 제가 관심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지. 근데 최근에 아무리 무슨 뭐 별짓을 해도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똥풍선 3,000개로 전 세계 관심을 한 몸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똥풍선이 우리 북조선의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결국 이제 남북 간 이제 대북 전단 문제가 이제 쓰레기 투척전까지 가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일각에선 이 냉전 잔해가 남긴 국제 망신이다. 이게 무슨 이런 초등학생들 멱살 잡고 우리 집에 누구 있어 우리 아빠 뭐해라고 싸우는 것만큼이나 유치한 짓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과연 당사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5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와 민간단체가 나눠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이럴수록 더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북한의 인권 현실과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상에 대해서 많이 알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NSC 가동했고 잘 감시했고 일정 정도 캄다운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NSC를 열고 남북 간에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그거를 일정 정도 남북이 신뢰가 회복되는 기간까지 모든 조항에 대해서 잠정 무효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북한이 이미 다 백지화를 선언한 사항이어서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거든요. 이제 그 계약을 우리 쪽만 계속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고 미사일을 쏘고 이제는 똥풍선까지 보냈는데 이거 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해야 우리가 사실은 이 풍선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설치가 가능해져요. 아니 근데 대북 확성기를 진짜 북한은 무서워해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목함 지뢰 도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단 문제 갖고도 굉장히 민감했었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재개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결국은 백기를 들고 한 발 물러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고 북한이 이 우리 대북 방송을 방해할 수 없어요. 북한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쫙쫙 한밤중에는 쭉쭉 나가기 때문에 북한이 전파 뭐 교란이나 째밍을 통해서 이 대북 방송을 막을 수가 없는 수단이고 9.19 군사합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청으로 대북 확성 같은 것도 안 하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확성기 아마 설치까지 할 겁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때 이제 양안 관계,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서 중국 복건성 바로 앞에 보면 금문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게 대만섬이거든요. 중국 대륙과 2km밖에 안 돼요. 바로 코앞이야. 여기서 뭘 했냐면
커다란 지금 당시만 하더라도 기네스북에 올랐던 단일 스피커로서는 제일 큰 스피커를 금문대에 설치하고 대륙에 하루 왼종일 뭘 틀었냐면 대만 가수 등려군의 1000mm를 틀었어요. 이게 대륙 20-30km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대륙 사람들이 그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대만 가수 등려군의 1000mm를 계속 불렀던 거지. 그래가지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 탈출하자. 어디로? 일단 홍콩으로 가자. 이 여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영화 1000mm예요. 잼미미. 아니 그래도 오물풍선 테러뿐만 아니라 이 GPS 전파 교란도 시도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오늘 오전 6시쯤부터 약 7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발신지와 전파색이 모두 나흘째 비슷합니다. 여객선과 어선의 항법 장치가 잠시 오작동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풍선만 날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회색지대, 그레이존 도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GPS 전파 교란까지 같이 했잖아요. 이걸 우리 군에서는 하이브리드 도발이라고 해요. 무언가 목적성을 두고 북한이 실제 연습을 한번 해봤다라는 성격도 짙은데 당장 우리 피해는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배에는 GPS가 있잖아요. 우리 어민들이 분명히 우리 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느 순간 북한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게 뜨거나 해경이나 군이 보기에 우리 어민들이 갑자기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있다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GPS 교란이 이번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섬과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 같은 경우는 GPS 교란 때문에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육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개까지 꼈다면 한 척이라도 북한 해상으로 넘어가 봐요. 그럼 심각한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피해까지 가시화됐던 전파 교란이었어요. 북한이 이번에 정말 작심작정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S 교란뿐만 아니라 지난 4일 동안에 또 동해상으로 이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또 했잖아요.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9분대들이 위력 시위 사격을 진행한 데 대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저게 어떻게 방사포야? 600mm인데. 350km를 날아온다는 건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일인데. 저게 이제 북한도 밝혔지만은 사거리가 한 350km 안팎이라는 거는 결국은 전술핵을 탑재한 방사포, 뭐 말이 방사포지 600mm라는 거는 거의 즉 전봇대 같은 게 날라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대남 타격용인 거를 분명히 하는데 350km면 평택, 성남, 수원 네, 사드 기진, 뭐 성주 여기가 다 성주까지. 성주. 그러니까 이제 핵 타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과거 같으면은 핵은 동족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는 거다. 이래서 뭐 ICBM 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단거리 또 중장거리 미사일 여기에다가 전술핵을 탑재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차원이 달라진 거라고. 아마 저 600mm 방사포를 러시아를 향해서 좀 아마 마케팅을 하는 차원에서 쏜 것도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소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에트 교리에 따라서 소모전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병력과 물자를 그냥 마구마구 소모시켜서 견뎌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뭐 인구나 뭐 경제력이나 선호배가 되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생산 기지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북한하고 이란하고 그다음에 아주 간접적으로 중국이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손절은 안 되고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푸틴이 계속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끈끈한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푸틴 입장에서 이제 오선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이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달려갔어요.
您好。昨天，我的朋友中华人民共和国主席请我吃了这种背筋烤鸭。老实说，那里有2块鸭肉，我想我只吃1块，但我还是忍不住吃了第2块。你知道，很好吃。베이징 덕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왜 중국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궁금한데요. 지금 푸틴이 의지할 곳은 사실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이 지금 석유와 가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유일하게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고 인도입니다. 선진국이 있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면 보통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만 남겨두고 부가가치 낮은 산업은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근데 중국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부터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산업까지 전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게 천연자원이에요. 특히 석유하고 가스. 근데 그게 원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그 자원은 다 유럽이 썼거든요. 그렇죠. 싸게. 유럽으로 다 가서 그 러시아는 비싸게 팔았거든요. 거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중국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중국과 협력도 안 해주고 이렇게 배부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딱 왕따 당하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값싸고 풍부한 석유하고 가스가 다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기네 필요한 경공업부터 중공업 여기 모두 군사장비 많은 부품까지 중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게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합치면서 미국의 제재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만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미국에 대해서 15번이나 말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네. 분명하게 공동성명서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어도 푸틴은 언제까지 갖고 갈 생각이냐. 종료 시점과 전술핵을 쓸 것인가. 이 정보는 중국이 가장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변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푸틴한테서 많은 이익을 받았어요. 이 지금 위안화 결제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유라시아 국가들 간에 이런 그 1대1로 진출 뭐 이런 거 가스 관도 설계 그다음에 바다로 향하는 그 항구 건설 뭐 이런 거 다 쫙 받았는데 만약에 빨리 끝내버리면 그리고 또 핵 쓰면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빨리 파악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이게 복잡하냐. 야, 아니 그럼 푸틴은 전쟁을 언제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진핑 만나면 물어봐 줄게요. 이만감을 위해서 다음에 분명히 언제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처음에 이제 개전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점령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동쪽 그 돈바스 지역과 이제 하르키우 이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해방시킨다가 맞아요.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가 이제 거의 코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지금요. 지금 휴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거의 이제 달성됐다. 더 이상 우리가 확전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땅덩어리만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국내 총 생산량을 봤을 때 러시아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도 러시아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경제가 폭망하는 것 같이 보이죠. 2024년도 1,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5.5% 증가했어요. 와. 왜냐?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반미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반미연대란 표현 자체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 북한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을 반대하는 건 맞는데 다 동상이몽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욕을 하지만 미국과 척을 지면은 중국 경제 폭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의 손을 잡아야 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난 서방 세계와 적을 만들고 싶진 않다였어요. 돈바스 같은 우크라이나 동적 지역만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 정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은 꿈을 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반미 연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뽑을 만큼 뽑아 먹어야지.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힘들걸요, 이게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또 유엔 상임국가도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 세계 진출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했고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네 돈을 요구해? 돈 주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과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처음에 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리가 됐어요. 아, 이거는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제는 희망은 거의 접었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전략은 러시아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네. 이게 마지노선이고 북한도 똑같죠. 그래서 러시아, 북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동상이몽일지 몰라도 네.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 중국이 필요한 거는 러시아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생각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경제 협력을 하면은 미국의 그 어떤 봉쇄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이미 확정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제 협력을 더 본격적으로 확장할 겁니다. 네. 만약에 북중러가 반미 연대를 했어. 그럼 우리한테 손해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대립각을 더 세우면서 거칠어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동안에는 유엔 안보리라는 제재 틀에서 뭔가를 좀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탈을 하고 중국도 약간 방관하는 입장이 돼버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에 이제 핵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사실상의 핵 보유, 또 세 나라 다 ICBM을 보유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곤란한 거죠. 하필이면 ICBM과 핵을 가진 이 불친절한 이웃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참 이웃복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경을 맞댄 국가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세계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한미일 공조도 흔들릴 수 있는 혼돈의 시대가 펼칠 수도 있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과잉 반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북중러 삼각연대에 대해서 잘못된 또 과장된 분석을 한다면 앞으로 외교 정책이 제대로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를 잘 정립해서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중국도 북한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랑 만난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사랑했거든요. 3번 정상회의 하노이 전에 하고 하노이 끝나고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은 연락이 없어요. 문자도 없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북한도 중국을 믿었다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아예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고 우리도 굉장히 정확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간다면은 네. 큰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 전에는 저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도 잘 했어요. 그리고 한미일 그 협력이죠. 협력 안에서 충분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고리가 충분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적 교류 보면 중국 사람들 한국에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충분히 저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 안에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걸 최대한 발휘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 토론을 했지만 국가 간의 관계, 결국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대표한 기준으로서 쪼개지는 이 이제는 현실에 직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시베리아 쪽 원동 지역 그리고 북한까지 해서 거기 새로운 물류 허브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유럽을 가는, 유러시아로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경제 협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500개 기업 다 중국과 들어가 있다 이러면 미국은 아마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도 전쟁을 못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gem지의 힘력을 통해서 한국이 좀 더 국제 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념을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좀 더 평화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했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북한에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막 손 놓을 정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각각 의리 위치가 바뀌겠죠. 김정은이 의리가 되겠죠. 그거는 확실하다. 네. 야 오늘 우리 김태훈 씨가 정말 뭐 박학다시고 특히 이제 전문적인 첫째 직업은 이제 팝 칼럼니스트고 그러니까 똥풍선에 대한 노래 하나 있죠. 갑자기 한 건데 이건 아니지. 있어요. 있어요? 똥풍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독일이 아직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한 락 밴드가 음악을 발표해요. 네나라는 팀의 99 루프트밸런스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풍선들이 여러 개 뜹니다. 이 풍선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게 외계에서 온 거냐? 아니면 적성 국가가 보낸 폭탄이냐? 그래서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을 하거든요. 이야. 그게 우스꽝스러운 인간들의 어떤 정치와 군사를 풍자하는 거예요. 하늘에 풍선이 떠 있을 뿐인데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